선영을 만나 마주 앉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던 선영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톡의 메시지들은 확인만 할 뿐 답이 없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들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들이었는데 선영이 가장 꺼려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 기어이 내가 혜리랑 사귀길 바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한 줄 보냈고 그제야 선영은 답을 보내왔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약속 장소와 시간, 그뿐. 우리는 선영이 남친과 헤어지고 그 아픔을 토로했으며 혜리를 함께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와 달리 냉랭한 분위기로 눈길을 주고받은 우리는 각자의 앞에 놓인 커피를 홀짝거리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낼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괴로웠지만 선영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혜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막상 선영이 접근하자 욕심이 나서 자기를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선영은 다소 결심에 찬 어조로 말을 던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시완님을 너에게서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영은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혜리는 누가 뺏거나 갖는 물건이 아니야. 더군다나 혜리가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너는 내게 무슨 말이든 할 생각을 아예 못했을 거잖아. 그치? 선영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혜리가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선영과 내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어떤 여자가 혜리에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생각 말고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거였다. 선영은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참견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물론 그랬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면 나는 네가 혜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오히려 순수한 걸로 생각했을 거야. 순수한 거? 지금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은 네가 혜리에게 접근하는 마음이 그냥 혜리를 향한 단순한 호감은 아니라는 거야. 선영은 기가 차다는 듯 팔짱을 끼며 크게 헛웃음 소리를 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건 뭐 때문인데? 그건 시완이의 안위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야? 너는 그냥 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만약에 혜리가 너를 선택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혜리를 동생이나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며 내 의도를 깔아뭉개고자 하는 선영의 태도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무슨 너를 이겨먹으려고 이런다는 거야? 수진이, 너 기억 안 나? 여기서 수진이 이름이 왜 나와? 선영은 팔짱을 풀고 이를 악물면서 을러대듯 말했다. 네가 그때 수진이 남친 뺏으려고 한 것도 열등감 때문이잖아. 네가 먼저 수진이 남친한테 접근했고 거짓말로 둘 사이 이간질했다는 것도 다 알아. 선영은 잠깐 당혹스러운 빛을 눈동자에 올렸지만 곧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넌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진이가 그랬어? 그래, 수진이가 얘기해줬고 나는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때부터 쭉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나랑 여태까지 친구로 지냈어?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여태 친구로 지냈냐는 질문은 내가 선영을 만나며 수없이 곱씹은 질문이기도 했다. 친구의 남자를 빼앗으려 들었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으며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았던 선영.
나는 왜 선영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던 걸까? 내 애정결핍의 문제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한 번 맺은 관계를 깨지 못하는 건지 의심스러워하던 때가 많았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에도 그를 떠나지 못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고심해 본 결과 선영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고 나는 선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좋아했어. 뭐? 선영은 내게서 들을 거라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는지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서 너와 친구로 지낸 거야. 거짓말은 그냥 네가 가진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 너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를 좋아했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는 정말 선영이란 사람을 좋아했다. 선영은 명민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선영의 곁에 남자만 있다면, 선영이 의지하고 보살펴줄 남자만 있다면 선영은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고 밝게 살 수 있는 친구였다. 나는 선영과 그의 전남친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래서 선영의 마음이 깨져서 모날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내가 작은 단점으로 여겼던 그것이 선영의 장점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선영은 수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 나를 남자 때문에 친구를 버린 사람으로 비난할 거였다. 해리를 그냥 둬. 해리에 대한 네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고 내 노력 때문에 해리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모든 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 해리는 단지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도. 아니? 선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외치듯 부정했다. 해리와 너는 상관없어. 해리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가 해리에 뭐라도 되는 것 같나 본데 너희 둘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너는 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네가 해리랑 사귈 일은 없을 거야. 너 자신을 좀 보라고. 빈털터리 이혼녀에 제대로 일할 곳도 없어서 쿠팡이나 다니면서 무슨 남자? 남자를 만난다고? 내가 시완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완이한테 꺼져줘야 할 사람은 너 아니야? 대답해봐. 내 말이 틀려?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선영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건 선영의 말대로 그 말이 맞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선영이 나를 빈털터리 이혼녀 주제에 남자 만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결국 내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선영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나는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는 것인지 카페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제 선영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여전히 사나운 눈길로 내가 일어서는 걸 지켜보고 있던 선영을 한번 바라보고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나는 바로 지하철을 타지 않고 개찰구 쪽에 놓인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다. 어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서인지 머리가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 차버린 것만 같았다. 한 30분쯤 맥없이 앉아 있었을까?
나는 느린 걸음으로 간신히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다. 애매한 시간이라 앉을 자리는 넉넉했고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리 아무 곳에나 앉아서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라도 먹은 것처럼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마 그건 애써 눈물을 참기 위한 덧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낀 건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이 그나마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나는 남편과 헤어졌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질러서 목까지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일행이 있는 사람들은 일행과 수군거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손을 올려 누군가와 바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왜 이제서야 진짜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된 걸까? 선영과 나는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선영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야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선영은 항상 나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해리 같은 남자의 호감을 받게 되자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를 증명하려는 게 선영이 하려던 거였을까? 나는 이제 선영의 진짜 속셈이 뭐였는지 영영 모를 거였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선영과 나는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선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틀어진 거란 걸. 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의식적으로 되뇌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음 날 정유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선영을 만나겠다고 한 이유였고 내 표정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사연을 읽어냈을 테니 설명은 필요가 없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사원님이랑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 나 너무 등신 같지? 정유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는 살짝 웃었다. 등신 같은 게 낫죠. 세상 나쁜 년보다는. 정윤의 대답에 속없이 소리내어 웃고는 우리는 근무 배정을 받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갔다. 10월의 둘째 주였고 이제 긴팔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작업장은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선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우리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해리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해리는 편한 상대였고 선영에 대해 말하면 분명 나를 위로하려 들 것이며 그 마음은 아마도 진심이겠지만 왜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구하는 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건 단지 해리가 나보다 한참 어리거나 그의 마음만큼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다. 다행히 오전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해리는 볼 수 없었다. 내 나쁜 안색에 대해서 물어오는 듯한 해리의 표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잘됐다 여기며 점심시간을 보낸 후 휴대폰을 넣어두기 위해 사물함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물함 주변에서 나는 우뚝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나란히 늘어서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는데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등에 받으며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어쩐지 한눈에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특히 내게 눈을 맞춘 그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지나갔음에도 어째서 유독 한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 일이 가능했을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내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어 사물함의 문을 열었다. 내가 왜 해리를 편하게 여기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좁히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알았다. 폴이었다. 모두 폴 때문이었다. 방금 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통 폴과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폴에 대한 생각은 잠시 멈춘 상태였다. 해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멈칫하는 감정을 느꼈던 건 폴 때문이었을까 싶지만 딱히 폴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건 아니었다. 거기에 선영의 문제가 더해지자 생각에도 한계가 왔던 것 같기도 하다. 10월이 왔다는 것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고 해리의 존재에 너무 마음이 쓰인 상태에서 갑작스레 폴과 마주친 그날, 그 순간으로부터 폴과의 재회는 사흘 후가 되어서야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온갖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다.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폴을 봤듯 폴도 나를 봤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나는 우리가 눈을 맞추었다고 생각했지만 폴은 아닐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그저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내 눈을 보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생각 자체를 믿지 못했다. 폴이 근무하는 층에 배정을 받고 폴이 서 있는 데스크 앞에 서게 된 순간에도 나를 괴롭히는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폴이 너무 여전했기 때문이었을 텐데 나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나를 애써 보려는 노력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의 노력을 폴에게서 볼 수 있었다. 혹여 어쩌다가 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도 억지로 눈을 피하는 그 느낌. 분명 나를 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어서 나는 폴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날의 일을 후회하는 거라고 믿게 됐다. 해리는 마음과 상황은 변하기 가장 쉬운 거라고 했었다. 폴의 마음과 상황이 모두 변했다고 믿는 게 그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맞은 설명인 것 같았다. 사실 내가 폴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낀 것뿐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폴과 내게는 접점이라는 게 없었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약속 비슷한 것도 우리 사이에는 없었다. 관리자와 사원의 사이에서 응당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 나날들, 단지 그것뿐이었던 시간이 일주일 정도 흘렀다. 그 사이 나는 폴이 있는 층에서 일하기도 했고 우연히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폴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쩐지 폴이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노력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라 나는 실망했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안심도 들었다. 해리든 폴이든 지금 나는 어떤 남자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으니 선택의 고통은 없을 거였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선영은 더 자주 쿠팡을 찾았다. 더 이상 내게 연락은 하지 않았고 내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뚜렷했는데 해리는 여전히 선영을 웃으며 대해주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전과 달리 확실히 선을 긋는 느낌으로 선영을 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영이 몹시 당황하더라는 말들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선영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선영의 거침없는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혹여 선영이 해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해리가 선영을 밀어내자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선영을 주목했다. 그 때문일까? 선영은 쿠팡에 나오는 걸 그만두지는 않았다. 해리가 자신에게 선을 긋고 밀어내는 일들이 애초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 양 자신감에 차 보이기도 했다. 나는 선영의 감정이 삐뚤어진 것이라고 믿는 걸 멈추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선영의 태도만큼은 부러웠다. 선영이 해리에 대한 감정이 진심은 아닐 수 있어도 자신이 해리를 충분히 만날 만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에는 의심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 선영과 반대의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떤 남자든 만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를 만나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금방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 거라는 믿음. 그게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 만약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나만큼은 위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폴에 대해 실망했으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고 어릴 때부터 끝없이 포기하던 습관이 이어지자 오히려 마음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폴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다. 적어도 폴과의 사이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안심이 되는 사실이기도 했기에 업무에 집중하는 게 편하기도 했다. 폴을 다시 만난 후 열흘쯤 지난 오늘, 나는 폴이 근무하는 층에서 다소 후련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주변에 나 말고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지만 PDA의 삐빅거리는 소리만 울리는 넓은 공간이 주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다. 미진님? 나는 내가 지품하던 통로의 한쪽 끝에 서서 나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미안해요. 내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한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가 폴이란 걸 알아차렸다. 미안하다니, 역시 마음이 변했다는 거구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이해했을 테지만 그걸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내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길에 대해 사과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게 느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됐던 거죠. 마음이야 변할 수 있는 건데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 진짜 괜찮아요. 통로 끝에서 나를 향해 다가온 폴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마음 변한 적 없어요. 나는 폴과 비슷한 표정이 되어 폴의 다음 말을 예상해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내 말은 미진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느닷없이 내 감정을 미진님한테 던져서 부담을 안겼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 상황이요? 네. 미진님한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내 마음만으로 너무 무거워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니? 나에 대해 미처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부담을 안겼던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니. 나는 대꾸할 말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늦었지만 지금 말해줄래요? 내가 실수한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아니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폴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마 그거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폴은 상념을 털어내듯 머리를 세게 좌우로 흔들고 한껏 목소리를 낮춘 채 제대로 된 대답을 재촉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줘요. 아니에요. 다 없어요. 없는데 나 이혼녀예요.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다는 생각과 내가 이혼녀라는 게 싫으면 빨리 달아나 버리라는 의도로 덧붙인 말이었는데 폴의 표정은 순간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럼 폴은 할 말을 고르는 게 어려운 듯 했는데 결국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걸 가장 망설였던 것 같기도 하다. 나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런 순간도 너무 많이 상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뻔하고 진부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등신 머저리 같긴 한데 근데 좋아해요. 미지님. 정말 좋아해요. 나도 그랬다. 스스로 수없이 아니라고 했어도 이런 순간을 참 많이도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폴의 입에서 나를 향한 감정이 고백의 형태로 들려오자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폴과 사귀거나 폴을 거절해서 우리는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두 가지 다 내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어서 나는 혀가 꽁꽁 묶이기라도 한 듯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폴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숨이 찬 사람처럼 점점 거칠어지는 그의 숨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징. 문득 우리 사이를 파고든 진동소리에 폴과 나는 눈이 마주쳤다. 폴은 막 깊은 잠에서 깬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섬주섬 조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받았고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가요. 금방. 휴대폰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폴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폴은 망설임이 깊은 표정을 하더니 내게서 돌아섰고 그의 발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게 끝인 걸까? 폴은 내가 거절했다고 믿는 것일 테고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터였다. 유난히 침울했던 점심시간이고 휴식 시간이었다. 이날 정유는 출근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간신히 밥을 먹고 커피를 삼켰다. 식욕과 의욕이 모두 없어져서 그저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일을 하러 왔고 일을 해야 했고 하루를 잘 버틴 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선영이 내 모습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누구의 시선이든 내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폴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열하게 꾸려가고 있는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폴이 남긴 발소리가 남긴 생채기에 속은 쓰리기만 했다. 나와 폴 모두 상처를 입은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맞긴 할까? 나는 무너져 내리려는 의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속이 쓰리자 귀끝이 아려왔고 몸도 평소 같지 않아서 나는 다소 몽롱한 기분으로 사람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3개층을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곳에 폴이 있고 나는 또 폴을 보아야만 했다.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누르고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의 말을 웅얼거리며 내 곁에 서는 폴을 보았다. 이게 매를 빨리 맞는 또 하나의 상황인 건가 싶어 폴을 보았지만 폴은 나를 보지는 않고 엘리베이터의 문에만 고정한 눈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10,000원을 간신히 피하고 사람들을 가득 태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늘어진 채 있던 내 손을 건드리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튀어나올 듯 눈이 커졌다. 누군가의 손은 폴의 손이었고 폴은 여전히 앞쪽에 눈을 고정하고 있어서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언뜻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내 손을 향해 손가락을 뻗을까 말까 움찔거리는 폴의 손을 보고 폴의 옆얼굴을 보았다. 폴의 관자놀이 부근의 힘줄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었고 그의 뺨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폴을 만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맙소사,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네? 폴의 얼굴을 본 후 나는 충동적으로 여전히 움찔거리고 있던 폴의 검지를 잡았다. 폴의 손은 움찔거리는 움직임을 멈췄고 올려다본 그의 얼굴에서 뺨의 떨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정신을 차린 나는 내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폴의 손가락을 잡은 손을 놓았지만 내 손이 떨어지는 순간보다 폴의 움직임이 더 재빨랐다. 내 손을 다 덮을 만큼 커다란 폴의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고 이어서 내 손바닥을 파고들어 움켜쥐었다. 내 손바닥을 파고든 그의 손가락과 내 손등에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의 엄지손가락을 느끼면서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앞만 보고 서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야 할 층에 도착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 누가 볼까 두려웠고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사람들이 앞다투어 내리기 시작할 때가 돼서야 우리는 손을 놓았다. 아까와는 결이 다른 망설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표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으로 합류해서 걷던 폴은 문득 멈춰서서 따라 걷고 있는 나를 뒤돌아 보았다. 이미 우리의 거리는 멀찍해져 있어서 그의 표정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였다. 평소에 나였다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과연 잘한 짓이긴 한 건지 싶어서 겁부터 먹었을 상황이었지만 폴의 표정을 보니 좋았다. 그를 행복하게 했고 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좋았다.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퇴근길 사물함에서 꺼낸 휴대폰에 폴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이 메시지에 이어서 메시지를 보낸 이가 폴이며 자신의 본명은 최선우라는 메시지까지 착실하게 쌓여 있어서 역시 폴이네 싶었다. 아, 이제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나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구절에서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내 행동이 뜻하는 바를 문자로 표현한 걸 보게 되니 기분이 아주 묘했는데 버스에 타서 폴의 번호를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뭐라고 단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고심하는 중에 방금 막 저장한 이름이 뜨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내가 대꾸도 하기 전에 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폴의 목소리가 낯설었고 또 은밀하게 느껴져서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여보세요? 미진님? 네, 듣고 있어요. 버스 탔어요? 네, 탔어요. 메시지 봤죠? 내 이름 최선우예요. 누가 들을까? 그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살짝 입만 벌려 불러보았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 빨리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폴은 움직이고 있는 중인지 그의 목소리와 더불어 떠들썩한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집에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줄래요? 네, 그럴게요. 이만 끊어요. 벌써요? 폴의 서운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버스에 점점 더 사람들이 들어차고 있어서 더 이상 통화가 쉽지 않았다. 이따 통화해요. 끊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기 어려워지기 전에 재빨리 말했고 폴이 실망감이 묻어나는 잦아든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하자 통화를 종료했다. 폴에게는 내가 망설이지도 않고 전화를 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도 여전히 최선우라는 이름이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이름이 정말 폴의 것이 맞을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한 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휴대폰을 더욱 힘줘서 지워보았다. 지금 내게는 오직 이 딱딱한 휴대폰만이 내가 현실에 발붙이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유일한 물건으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내려다 왠지 쑥스러워서 일단 씻은 후에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하고는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폴은 아니었다. 이 나쁜 년아, 시완이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선영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다짜고짜 욕을 들이대며 공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에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는데 10분 전쯤 도착한 메시지였고 곧이어 전화도 걸려왔다. 나는 깊은 물에 얼굴을 담글 준비를 하듯 숨을 가능한 한 크게 들이쉰 후 선영의 전화를 받았다. 야, 대답 좀 해보라고. 폴과는 다른 이유로 선영은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렀고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낸 후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눌러가며 말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취했어? 취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미친년아. 시종일관 소리를 지르는 선영의 입에서 나오는 욕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는지 물어도 제대로 대답조차 해줄 것 같지 않았고 나는 그냥 전화를 끊고만 싶었다. 나중에 얘기해. 너 정신 말짱할 때. 나 정신 말짱해. 정신이 나간 건 너지? 왜 반반한 어린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시완이 옆에 얼씬도 못하게 시완이한테 없는 얘기 만들어서 씨부린 거야? 너 착각하지 마. 시완이가 지금 너 좋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신기하고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가짜는 자존심 세운다고 뻗대니까 옥이 생겨서 그러는 거라고. 대체 너같이 평생 빌빌거리는 년들은 왜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질 못할까? 부모한테 받아야 될 사랑도 못 받은 년들이니까 오죽하겠냐만 왜 남의 앞길까지 망치는데? 왜 그러냐고. 이 나쁜 년아, 대답해 보라고. 나는 결국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다시 선영은 악착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명치 끝에 뭐라도 걸린 듯 답답해져서 가슴을 문지르며 무음으로 돌려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선영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혐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기에 나는 젖은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지도 않고 망연히 주저앉았다. 선영은 3번 정도 전화를 하더니 마지막 메시지로 일과를 날렸다.
내가 너 가만두나 어디 두고 봐. 선영과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해리와 함께 만난 게 문제였을까? 해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선영에게 털어놓은 게 실수였을까? 어쨌건 선영이 막상 자신을 거절하고 밀어낸 해리는 탓하지 않고 나만 트집 잡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증명 같기만 했다. 집에 도착한 거 맞죠? 지금 전화해도 돼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상기시켜주는 폴의 메시지에 나는 2번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 폴의 전화를 받아서 내 안 좋은 기분이나 목소리를 들키지 않을 수 없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영의 말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됐다. 대체 너같이 평생 빌빌거리는 년들은 왜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할까? 릴리가 폴이 가진 나에 대한 감정을 동정이라고 말했을 때 폴은 그게 동정이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동정이든 뭐든 내가 감당할 거라고 했을 뿐.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폴을 밀어내고 폴과 안 될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스스로를 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 계속 가둬두는 게 늘 나의 방식이었으니까. 나는 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폴에게 더 깊이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된다. 지금 폴에 대한 감정을 거둘 수만 있다면, 폴과 더 가까워지지만 않는다면 폴이 떠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나를 가장 핥히고 있는 건 나 자신이지만 나를 나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휴대폰을 꺼두었다. 폴을 다시 대면해서 그에게 모두 실수였다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틀이었다. 작업장 데스크 앞에 선 폴을 이틀 만에 보았을 때 나는 나를 보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원망과 고단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에게도 내 오랜 결심의 흔적이 보였을까? 언제쯤 상황을 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고민의 시간도 무색하게 폴이 찾아왔다. 오늘도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지품 진열장. 소리가 울릴 만큼 넓지만 폭이 좁은 진열장. 진열장들이 만든 어둠이 있는 사이로 폴이 성큼 큰 걸음을 내디뎌 들어왔다. 폴은 얼른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움찔거렸고 나는 지금이 바로 폴보다 먼저 얘기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폴이 내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입술에 굳게 힘을 주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뱉어낼 기회로 보였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오래 생각할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린 너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 바꿔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양쪽에 키 큰 진열장이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폴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가 걱정했을 거란 생각 했죠? 폴의 첫 음성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폴이 걱정을 할 거란 생각을 나는 물론 했다. 그러면서 걱정을 넘어 내게 정이 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다. 근데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진님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폴의 차분한 목소리가 약간 메이는 듯 잠긴 소리를 내자
나는 손에 낀 장갑을 마주잡고 비틀었다. 미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진님 가족, 친구도 모르고 경찰한테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나는 미진님 남자친구가 됐다고 믿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죠. 나는 내가 미진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될 줄 미처 몰랐어요. 미안해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관리자님 전화를 받으면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나는 폴이 분노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에 시달렸을 뿐이었다. 우물쭈물 거듭 사과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 폴은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왔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 뒤는 바로 카트가 버티고 서 있어서 나는 뒷걸음질 칠 수도 없었기에 꼼짝없이 눈밑이 퀭한 얼굴의 폴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 미진님 말 다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 나이를 먹기도 했고요. 나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폴의 낮은 음성에 눈을 내리 깔았다. 실망감이기도 또한 안도감이기도 했던 감정이 몰려왔다.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미진님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만 같았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날아가 버릴 만큼 행복했고 안심했어요. 나는 이런 내 마음이 현실에 짓밟힐 정도로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폴의 숨과 함께 느껴지는 그런 말들에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폴이 느꼈다고 말했던 행복만큼 그 말을 들은 나도 행복했지만 행복이란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기만 했다. 나를 보고 한마디만 해봐요. 네? 나는 폴이 원하는 한마디가 뭔지 이해되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대답을 망설이는 거였을까? 폴은 잠시 나와 눈을 맞추고는 천천히 내게 얼굴을 움직여왔다. 그의 움직임은 결코 급하지 않았고 그의 입맞춤도 그러했다. 그의 입술이 머물다 간 순간이 2초쯤 되었을까?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무얼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나는 얼굴을 돌릴 수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입술을 뗀 폴은 내 눈과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고 다시 얼굴을 숙여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내 입술을 덮쳤다. 부드럽게 내 입술을 열어 파고드는 그의 혀가 느껴지자 뜨거운 기운이 순식간에 등줄기를 오르내리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다. 폴은 내 허리에 손을 얹어 나를 더 바짝 끌어안았는데 그러는 동안 그가 그랬듯 나 역시 혀와 입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멈출 길이 없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혀와 이를 고스란히 훑어내면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떠올리지 않았다. 전 남편과 사귈 때 했던 키스를 떠올려 보면 나는 늘 다른 생각에 빠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은 집에 갈 막차가 몇 시였더라? 내일은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야 야근을 안 할 텐데 같은 생각처럼 일상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때 그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다. 전 남편과의 키스가 싫진 않았으니 키스하는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폴과의 키스는 달랐다. 그의 입술과 혀, 그리고 단단한 이가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느낌과 더불어 바짝 붙이고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말고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고 시간이 흐름도 중요하지 않았다. 폴이 원했던 게 바로 이 한마디였을까? 치지직. 멀찍이서 무전기 신호음이 들리자 우리는 흠칫 놀라 서로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왔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건 확실했지만 무전기 소리는 곧 사람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예고일 수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어느새 폴의 조끼 앞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폴이 그걸 보고 살짝 웃었다. 폴의 조끼에서 얼른 손을 떼어내는 나와 달리 폴은 내 허리에 둔 손을 풀지 않았다. 대답 잘 들었어요. 너무 뜨거운 대답이라 다음에도 또 듣고 싶네요. 폴이 눈을 찡긋하며 웃었는데 나는 그제야 순식간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라 두 손으로 폴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폴은 굳게 버티고 서서 다시 입을 맞출 듯 얼굴을 붙여왔다. 이제 그만요. 사람들 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는 미진님 말고 아무도 안 넣었는데? 다른 공장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폴이나 나나 이런 모습을 들켜서 좋을 게 없었기에 나는 억지로 내 허리에 붙은 폴의 손을 떼어냈다. 폴은 아쉬움 가득한 몸짓으로 팔을 내리고는 더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으로 한 발 물러섰다.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곧이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근처에서 들렸고 무전기 소리도 뒤이어 따라왔다. 폴은 아쉬움 가득한 몸짓으로 팔을 내리고는 더 고집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으로 한 발 물러섰다.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곧이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근처에서 들렸고 무전기 소리도 뒤이어 따라왔다. 폴은 당황보다는 실망한 기색으로 내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돌아서서 통로 끝까지 걸어갔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른 사람처럼 우뚝 멈춰섰다. 다시 돌아선 폴은 훌쩍 큰 걸음으로 뛰어 내게 다가와서 꾹 도장을 찍듯 입을 맞추었다. 금방 봐요. 빠르고 경쾌하게 멀어져가는 폴의 발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섞여서 나는 긴장과 나른함이 적당히 섞인 느낌으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폴, 최선우가 내 남자친구였다. 그리고 최선우는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루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면서 점심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온 적이 언제든 있긴 했을까? 폴과 나, 우리 모두 기대한 적 없었을 뜻밖의 순간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더없이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근무 중에 오며 가며 폴의 얼굴을 보는 일은 불가피했고 그 역시 그래야만 했는데 서로에게 가는 눈길은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폴을 볼 때마다 그의 입술로 시선이 내려가는 걸 나는 막을 수가 없었는데 폴도 마찬가지였는지 입술에 손이 가 있는 모습을 특히 자주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점심시간에 이르렀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점심시간이 찾아온 걸 다행스럽게 여겼다. 폴을 보고 싶으면서 보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는 것과 자꾸만 터져서 희죽이게 되는 웃음을 막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힘들겠지만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애써봐요. 식당에 들르기 전에 사물함에서 꺼낸 휴대폰에는 방금 폴이 남긴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세상 소중한 게 들어있는 듯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품고 들어간 식당에서 오늘만큼은 나도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정윤을 찾아 정윤의 앞에 식판을 내려놓았는데 숟가락에 밥을 크게 떠올려 넣으면서 나를 흘끗 올려다본 정윤이 입안 가득한 밥 때문에 둔해진 발음으로 웅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카레라 괜찮아요. 그러네. 차라리 카레가 낫다. 점심시간에는 늘 그랬듯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는 매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선영에 대해 물었다. 나 없는 동안 선영이 본 적 있어요? 그 사원님 어제 봤어요. 오늘은 아직 못 봤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정윤도 그렇고 나도 점심시간까지 선영을 보지 못했으니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게 분명해 보였다. 선영에 대해 묻는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정윤이 떠보듯 말을 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폴 덕분에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선영을 생각하자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요동치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정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가닥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선영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 게 숨겨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정윤에게는 모두 털어놓았다. 해리한테 까인 게 사원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없었다면 해리랑 선영이랑 만났을까?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리가 연상 취향이라고 단정한다고 해도 나와 해리 사이가 그렇듯 선영과도 어울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사람 마음만큼 놀랍도록 희한한 게 없다지만 두 사람만 보면 끼리끼리라는 걸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근데 사원님,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 보여요. 응? 내가? 네, 무슨 좋은 일 있죠. 걷잡을 수 없게 배싯이 흘러나오는 웃음을 막아보려 입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쉽지가 않았다. 뭐야, 왜 그렇게 웃어요? 진짜? 뭐 있는데? 언젠가는 정윤에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손을 내저으며 그런 거 없다고 말해야 했다. 해리 일도 엄청났는데 여기에 폴까지 더해졌다는 사실을 정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다. 정윤은 예상대로 쉽게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는 건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정윤은 내 다짐을 받듯 굳이 말을 덧붙였다. 내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조만간 무슨 일인지 꼭 말해줘야 돼요. 알았죠? 아니면 나 진짜 사원님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조만간이 그리 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거듭 알았다고 대답하며 웃었다. 미진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거 나 때문은 아니죠? 정윤의 커피에 이어서 내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이 불쑥 해리가 나타났다. 지금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 해리였으므로 일그러진 채 고정된 표정을 고쳐보는 게 쉽지가 않았다. 아, 나 때문은 아니구나. 해리의 씁쓸한 웃음에 잠시 가슴에 한기가 느껴진 것 같았다. 해리는 내가 커피를 뽑아들고 눈인사를 하며 정윤과 휴게실로 향할 때까지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고 서 있었다. 데이트가 별로 효과는 없었나 봐요.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해리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갈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는 말을 지금은 할 수가 없었다. 해리와 폴, 두 사람 모두, 두 사람과 관련된 나라는 사람까지 내게는 모든 게 수수께끼 같기만 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가능했을까?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1순위는 해리에 관한 거였다.
지금 침묵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일만큼 잔인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버스 탔어요? 퇴근 후 버스 안에서 폴의 전화를 받았다. 네, 탔고 이따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주저함이라고는 없이 크게 터지는 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안심의 기운을 느꼈다. 온전히 내게만 집중하는 사람, 내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나는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 오늘은 좀 늦게 헤어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음성이 이상하게 분리된 듯 가깝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전화를 손에 쥔 채 나를 보고선 폴의 얼굴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나는 불시에 무슨 소리든 내지를 것 같아서 무턱대고 입부터 막았는데 앞좌석을 방패 삼아 고개를 숙이며 보니 버스에는 이미 입과 귀가 너무 많아 보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버스에는 왜 탔어요? 나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는 그 틈에 통로를 사이에 둔 내 옆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폴을 보며 무슨 대답이든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내 두려움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 나타났다. 폴님, 여기 왜 계세요? 군자 사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버스를 같이 타는 PS 사원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아, 별빛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별빛 마을에요? 이 시간에요? 네, 좀 급한 일정이어서 다른 날로 미룰 수가 없었네요. 아, 예. 버스가 별빛 마을에 도착하면 거의 밤 8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니 술 약속이 되어야 찾아갈 만하기에 PS 사원은 좀 미심쩍어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미심쩍은들 누가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더 알아서 뭐 하겠냐 싶었는지 PS 사원은 별말 없이 자리를 찾아 엉덩이를 붙였다. 나는 옆좌석에 머리를 붙인 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는 뜻으로 폴을 향해 양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죠. 여자친구라니. 나는 폴의 메시지에서 유독 튀어나오는 것처럼 돋보이는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였던 적이 대체 언제였는지 쉽게 기억나지도 않았다.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나는 폴 쪽을 보지 않으려 창문 밖 풍경에만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힐끗거리며 나를 보는 폴에게만 쏠려 있었다. 폴과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복하기도 두렵기도 했다. 별빛 마을에 도착해서 7, 8명의 사람들이 내렸고 PS 사원도 그중 하나였다. 별빛 마을이 처음이니 버스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해하는 폴에게 PS 사원은 살짝 목례를 하더니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나는 짐짓 모른 척 버스 정류장으로 발을 옮겼는데 흘끗 돌아보니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폴이 보였다. 버스를 타고 7, 8분쯤 가면 집에 도착하는데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알림판에는 9분 후 도착 알림이 떠 있었다. 폴은 내가 앉은 벤치에서 좀 떨어져서 있다가 우리와 함께 내린 2명의 사람들이 금방 도착한 버스를 타고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옆에 와서 앉았다. 와, 이거 무슨 스파이 접선 같다. 그러게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말이 돌아서 좋을 게 없는데. 나는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폴을 보지도 않고 말했지만 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곤란할 일 없어요. 우리 충분히 조심했고 그냥 버스를 같이 탄 것뿐이잖아요. 작업장에서 항상 긴장된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인지 태평한 어조의 폴이 낯설었다. 근데 내가 집에 바래다 줘도 괜찮죠? 그것부터 물어봤어야 하는데. 역시 폴이네 싶어서 나는 폴의 옆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해리의 비할 바가 아닐 만큼 폴이 저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평소 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중했던 태도는 그대로였다. 나는 나 때문에 미진님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싫거나 좋은 거 다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키스하기 전에 물어보지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폴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키스 얘기를 꺼냈는데 폴은 당황하기는커녕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다고요? 그럼요. 이 눈빛으로 물어봤더니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실없는 소리를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폴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다. 버스 왔어요. 저거 타야 해요. 내가 70번 버스를 가리키자 폴이 가방에 올려두었던 내 손을 잡으며 일어섰다. 폴은 하차문 근처 2인 좌석의 안쪽으로 나를 먼저 앉히고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완전한 타인이 아닌 아는 사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듯 현실감이 없었다. 폴은 버스에 오르며 교통카드를 찍을 때 잠깐 놓았던 내 손을 다시 잡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시간이 아깝네요. 나는 무슨 뜻인지 묻는 표정으로 폴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왜 더 빨리 미진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이 그때인가 보죠. 지금이요?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때가 있다면 이제 그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하필 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까? 왜 지금일까? 왜 이전도 이후도 아닌 꼭 지금일까? 하는 생각을. 누군가가 사들고 들어가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기는 버스 안에서 폴은 더욱 부드럽게 내 손을 쓰다듬었다. 덜컹거리는 작고 낡은 마을버스 안에서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으로 가는 5분여의 짧은 시간. 우리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도착을 최대한 늦추며 걸었다. 셔틀버스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시간도 너무 짧았으니 우리에게 이 순간은 온통 아쉬움만 가득했다. 좋아해요. 나는 흔히 건네는 인사처럼 아무렇지 않은 투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폴의 입을 보았다. 그런 말을 뭐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익숙해지라고요. 익숙해져요? 내가 미진님을 좋아한다는 거,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에 미진님이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어쩌면 내게는 그런 게 가장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항상 깨달으며 지내는 그런 것. 힘들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재산 같은 마음이 내게는 필요했고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 아, 근데 지금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해리랑 뭐 있어요? 해리요? 나는 폴이 선택한 어휘 때문에 뜨끔했다. 무슨 일 있어요? 가 아닌 뭐 있어요라니. 대체 해리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음을 본 걸까?
어차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폴에게 말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으니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얘기가 길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해리랑 데이트 한번 했어요. 폴은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였구나. 해리에게는 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폴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는데 얼굴을 보니 꽤 진지한 제안이었다. 말은 고마운데 우리가 사귄다고 해서 꼭 내 보호자가 돼줄 필요는 없어요. 폴은 땅이 꺼지듯 깊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다. 미진님은 몰랐겠지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미진님을 보고만 있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미진님한테 힘든 일을 내가 해주는 거, 미진님을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동안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좋아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은 얼마나 굳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내 부모와 형제에게서 나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느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으니, 좋아하면 걱정하고, 걱정을 한다면 좋아한다고 여기면 되는 걸까 싶다. 내 걱정,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을 좀 받아줄래요? 미진님이 이런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도 미진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게 될 거예요.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미진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맞죠? 해리에게 대신 말해주겠다는 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였지만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폴은 내가 그에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는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대부분의 세월을 살아왔다.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과 걱정이란 모두 내게는 멀고 먼 환상 같기만 했는데 나는 어쩌다 그 환상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걸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면서 나는 내가 폴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잡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는 결코 익숙했던 적이 없는 관심과 걱정에 적응하고 그것이 결코 내 것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 내가 최선우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폴 맞죠? 그쵸? 정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와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어찌할 줄 모르는 듯 머뭇머뭇 움직였다. 정윤이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 동안 나는 쓴웃음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요즘 사원님 때문에 나 너무 인생이 스펙터클해진 기분이에요. 폴하고는 진짜 사귀는 게 맞다는 거죠? 정유는 내 쪽으로 몸을 잔뜩 기울여서 마지막 말을 들릴락 말락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하고는 진짜야. 나는 되도록이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더 이상의 루머는 곤란했고 그 루머가 나로부터 나오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천천히 듣는다 치고 그 해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아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다.
해리에게 최대한 솔직할 것. 해리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연애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 싶게 좋아서 현실이 다 무너져 버려.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정해놨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내가 진짜 미친 건가 싶은데, 나 미친 거 맞지? 나는 정윤으로부터 미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정윤은 그런 식의 얄팍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미친 거 맞네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기 쉽지 않죠. 정윤의 단호한 결론이 떨어지자 오히려 나는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근데 안 미치고 연애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어쨌건 결론은 내가 미친 거에 가깝다는 것이긴 했지만 정윤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손을 꽉 잡아주었다. 잘했어요, 사원님. 사원님 진짜 지금 행복해 보여.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건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할 땐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일은 그때 해결해요. 그럼 되지 뭐. 사는 게 별건가? 나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고마워를 만들었다. 선영과도 틀어진 지금 정윤조차 없었다면 내가 이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을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나 있었을까?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할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온지도 몰랐던 휴대폰 메시지가 보였다. 나 두 번째 데이트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죠? 아, 해리. 나는 앞서 나가는 정윤에게 들키지 않으려 간신히 탄식을 삼켜냈다. 더 늦기 전에, 아니, 해리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에게 모든 걸 말해야만 한다. 왜 내가 그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는지, 해리 같은 사람을 거절하고 폴과 만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리에게는 이 모든 걸 다 알 자격이 있었다. 나는 퇴근 후 시간을 들여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게 따로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는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 잠갔다. 이튿날은 공교롭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날이었다. 해리가 있는 층에 근무 배정을 받았는데 해리와 함께 근무하는 관리자가 폴이란 걸 확인하게 되자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전날 밤에 해리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날 약속은 잡아놓은 터였다. 메시지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해리가 이게 데이트 약속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일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다. 나는 이게 데이트 약속은 아니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 내 목소리와 말투가 심각했기 때문인지 해리는 평소 같았다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음직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이틀 후,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고 나는 그 사실을 폴에게도 전했다. 사귄다고 내 모든 스케줄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해리를 만나는 일에 대해선 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폴과 해리는 그저 아는 사이를 넘어서 직장 동료 관계였으니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 알아야 하는 게 맞았다. 해리랑 괜찮겠죠? 뭐가요? 해리와 통화를 끝낸 후 만날 약속을 정했다는 걸 폴에게 톡으로 알리자 걸려온 전화에 나는 해리를 보는 게 폴에게 괜찮을지를 물었는데 폴의 음성에는 염려가 없었다. 두 사람 같이 일해야 하니까요.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마음이란 게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해리가 불편한 감정은 빨리 털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폴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고 그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얽힌 일을 정리해야 하는 나로서는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게 해리와 폴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일까지 닥치자 공교로움이 너무 지나쳐서 운명으로부터 조롱이라도 당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해리와 폴에 대해 더 경악스러운 상황은 선영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다. 선영은 물론 해리에 대해서만 알 뿐 폴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지만 껄끄러운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작업장에서의 하루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데도 선영이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짝사랑 상대가 되는 일이 익숙해서인지 해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다행히 정윤도 같은 층이어서 눈짓으로 난감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해리가 폴에 대해 모르기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걸까? 의외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평소와 다른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 확인한 휴대폰에는 이제 매일 기다려지게 되는 폴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정윤과 나누는 가벼운 잡담의 시간도 똑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나른한 오후 근무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점점 더 긴장을 늦추었던 것 같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 훌쩍 다가오자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 데스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관리자로부터 퇴근하라는 말을 들으면 쿠팡에서의 하루는 끝이 나는데 관리자의 퇴근 선언을 기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할 말 있어요. 교실에서 의욕 넘치게 손을 들어 발표를 원하던 학생처럼 선영이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작업장을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퇴근을 미루게 만든 선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눈을 빛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쪽이었는데 폴이 차분히 선영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켜고는 해리를 똑바로 보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를 뱉었다. 여기 관리자랑 단기 사원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폴과 해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보았는데 두 사람 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라고 여기는 낌새였다. 그러나 선영은 폴에 대해 모르니 선영이 말하는 관리자가 폴일 리는 없었다. 나는 선영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입을 막고 싶었지만 내가 나서는 건 소문을 확인시키고 키우기만 할 뿐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소문인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리는 입을 열지 않았고 폴은 걱정을 넘어서 선영의 말을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관리자가 단기 사원을 좋아한다고요. 누가 누굴 좋아하고 만나든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폴이 입술에 힘을 주는 게 보였는데 선영이 이어서 할 말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자들이 우리 사원들한테 업무 배정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여기서 힘들지 않은 일은 없지만 그래도 더 힘들고 덜 힘든 일은 있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덜 힘든 일 시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사원님 말씀은 그 관리자가 좋아하는 단기 사원에게 덜 힘든 일을 배정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폴은 차분함을 넘어서 차가운 얼굴로 덧붙였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라는 말이 나오자 선영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기세가 줄지는 않았다. 지금 저는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사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폴이 생각을 정리하듯 데스크 위에 놓은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게 보였다. 이제 퇴근이 미뤄지는 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고 모두들 폴과 해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만 궁금해하고 있었다. 사원님들, 사실 그건 해리가 마음을 다잡은 듯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폴이 끼어들었다. 사원님들, 일단 저희가 정확히 어떤 소문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기도 하니까 일단 퇴근부터 하겠습니다. 선영은 해리의 말을 막은 폴을 노려보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자, 모두들 퇴근하세요. 어서요. 폴의 재촉에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지만 선영은 좀처럼 자리를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선영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선영은 마지못해 무거운 발을 떼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나와 정유는 마지막까지 남아 선영이 움직이는 것까지 본 뒤 퇴근길에 합류했는데 걷다가 돌아본 데스크에서 해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폴과 나는 눈이 마주쳤다. 선영이 원한 건 소문을 키워서 나와 해리 모두를 상처내는 것이었다. 선영이 수진이 커플을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 했던 것과 수법은 유사했다. 선영은 수진의 남자친구를 빼앗지 못하자 두 사람 모두를 상처내려 했고 지금 하려는 게 딱 그거였다.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고 말겠다는 파괴적인 마음. 선영을 알고 지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보지 못한 그 마음의 파열음이 과연 어디까지 울려 퍼지게 될지 나는 두렵기만 했다. 그날 밤 폴과의 통화에서 나는 폴이 몰랐던 선영과 해리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해주었다. 폴은 거의 의견을 내는 일 없이 내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선영에 대한 얘기나 다음날 내가 해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날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일의 전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나는 궁금한 게 많았고 무엇보다 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통화를 마치면서 한 폴의 말 때문에 그의 신중한 태도에 믿음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헛된 약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에요. 해리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에서 식사를 하고 갔던 태국 음식점 근처의 카페였다. 걱정과 달리 먼저 와서 앉아있던 해리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테이블에 놓인 진동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해리는 커피 2잔을 담은 트레이를 받아오는 사이 내게 인사하는 듯 한 번의 눈짓 말고는 한마디도 없었다. 마른 목을 축이는데 커피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는 걸맞았다.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네, 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해리를 절대 만나지 못할 이유, 폴에 대해서 말하려 입을 열었는데 해리가 선수를 쳤다. 폴이죠? 네? 폴 때문에 내가 미진님한테 안 되는 거 맞죠? 나는 벌렸던 입을 미처 닫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해리에게 묻고 싶었지만 말을 마친 해리는 내리깐 눈을 좀처럼 들어 올리지 않았다. 이게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보이는 게 무척 많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해리가 들어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솔직한 방향이었다.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완님한테까지 나눌 마음이 남지를 않게 된 건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폴과 내가 설마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시완님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폴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게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두 상관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해리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내 말을 들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의 실망과 낙담을 모르지 않기에 내게 있어 선택이란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었다. 마음이란 게 해리의 두 손이 깍지로 엮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일부러 그와 눈을 맞췄다.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뿐이라는 걸 그가 알았으면 했다. 내가 미진님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못했던 것처럼 미진님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폴을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하고요. 근데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단번에 그 마음을 확 접어서 버릴 수는 없어요. 나는 아직 미진님과 폴을 축복해 줄 수도 없고 미진님을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나를 잊으라는 통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시완님한테는 자세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거의 10분여가 흐르는 동안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커피만 마시면서 테이블만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어서며 남긴 한마디. 이만 가볼게요. 가 그날 해리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나는 해리에게 모두 털어놓고 나면 큰 산을 넘은 기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음이란 어쩜 이렇게 항상 옹졸하기만 해서 나를 실망시킬까? 당장 폴에게 전화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나는 참 싫었다.